여러분은 지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작은 행성일 수도 있고 우주에 무수히 많은 천체들 중에서 하나의 작은 행성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지구는 인류 문명과 생물 다양성의 근원이며 무한한 신비를 지닌 아름다운 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지구란 삶의 터전을 가장 근본적인 가치로 여기고 또 잘 지켜야 합니다. 저는 병들어가고 있는 지구 속에서 의과학에 평생을 바쳐서 오늘 노벨 의학상 시상식에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제 일생에서 배운 교훈들과 또 인생 도출 유산소에 대해 강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술은 그 기술 자체에서 효용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어디에 적용하고 또 어디에 접목시키는가에 따라 그 영향이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의과학 자체만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이 분야를 환경 분야에 접목시킴으로써 더 기술을 확장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저의 업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늘어가고 있는 플라스틱 무단 배출과 플라스틱 배출량 속에서 플라스틱을 생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을 연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무자비하게 자연에게 끼치고 있는 해를 완화하기 위해서 수의학 분야와 협력하여 동물의 서식지를 효과적으로 복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는 불균등하게 돌아가는 환경 악화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들에게 선진 의료기술과 친환경 기술을 전파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 대 자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과학자로서 최소한의 양심,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책임, 윤리, 도덕을 지킨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 책 한 권을 꼽자면 인류세 좀 아는 10대일 것입니다. 이 책에서 등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용어는 인류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세는 단순히 하나의 용어가 아닌 인간 환경 악화를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인간 환경 악화가 너무 극단으로 치달은 나머지 그것이 새로운 시대를 개창할 정도로 변화가 급진적이라는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저자는 인간 활동으로 인한 환경 악화를 크게 세 가지 요점에서 다룹니다. 첫 번째는 핵발전과 원전 사태이고 두 번째는 늘어가고 있는 플라스틱 무단 배출과 태평양 한가운데에 떠있는 플라스틱 섬 두 개입니다. 세 번째는 늘어가고 있는 동물 정체성을 문란하는 것과 공장식 축산업의 성행입니다. 저자는 이 현상들 자체만 1차원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들을 바라보고 있는 인간들의 태도까지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른 개인들이나 기업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피해가 불균형하게 돌아가는 모습, 그리고 이런 피해 불균형을 손 놓고 있는 선진국들과 부유한 개인들의 이기심과 인간 중심적 사고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패러다임과 시대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비판적 렌즈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패러다임은 바로 인류세입니다. 왜냐하면 환경 관심과 복구의 필요성이 더욱더 강조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런 패러다임 속에서 크게 세 가지 해결 방안을 놓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런 마인드를 버리고 개인의 노력을 최대한 강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기업과 친환경적 기업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들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치기 전까지는 이기적이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기대해왔습니다. 제 최고의 목표는 경제적 풍요이자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경 악화의 원천과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이 책으로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경제적 풍요를 누린 나머지 지구 반대편에서 다른 인간들이나 다른 동물들이 피해받고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 진정한 성공이 아님을 진심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난 나중의 삶은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지키는 삶, 윤리와 도덕을 진심으로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살게 된 가치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두가 가는 길, 그리고 경제적 풍요를 최대화하는 길보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길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모두가 가는 길을 갔다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윤리와 도덕, 인간으로서의 책임, 그리고 신념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더딜 수 있겠지만 저는 윤리와 도덕, 신념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작은 노력들, 아름다운 지구인이 되는 여정이 오늘 이 시상식에 저를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미국 원주민은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We do not inherit the earth from our ancestors, we borrow it from our children. 우리는 조상들에게 지구를 상속받고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후세들과 아이들에게 지구를 빌려 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책도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읽게 되면 함부로 다루거나 마구 찢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에서 소중히 빌려온 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마음가짐을 바꾸게 되는 그런 태도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세에서는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모두 사회 공동체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지구 환경을 우리의 진정한 삶의 터전으로 여겨야만 우리가 다음 스텝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작은 노력으로 아름다운 지구인이 되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후세와 자연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사는 동물들에게 돌려줄 최소한의 진심 깊은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엔 국제 AI 거버넌스 기구의 최고 책임자 만 34세인 이성아입니다. 먼저 프린스턴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AI랩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했습니다. 이후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지금은 유엔 AI 거버넌스의 최고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저는 타임즈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제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성공담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사고했는가와 인생 노트 유산수, 즉 인생 어디에나 스승이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통제되지 않는 AI의 위험성입니다. 2040년대 우리는 AI가 안보, 경제, 생태계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자유무기 시스템의 오작동, AI 주도 금융 붕괴, 그리고 생태계 데이터 조작까지 인류 멸종 위기의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이 위기 속에서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가치를 지킬 것인가?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저를 만든 상수들의 빛을 발했습니다. 제 첫 번째 상수는 헬렌 켈러 자서전입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소녀였는데 앤 설리번이라는 상수를 만나고 세상과 소통하게 된 이야기. 특히 물이라는 단어를 깨닫는 순간 헬렌은 모든 것에 이름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것들은 보거나 만질 수 없다. 오직 가슴으로 느껴야 한다. 이 문장은 제게 말했습니다. 한계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AI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 저는 이 교훈을 떠올렸습니다.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관점을 잃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죠. 제 두 번째 상수는 미아랜드의 모모입니다. 회색 신사들은 사람들의 시간을 훔쳐 적축하게 만들지만 결국 삶의 의미를 빼앗아갑니다. 모모는 오로지 단 하나의 능력, 경청하는 능력으로 이들을 물리칩니다. 진정으로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2045년 AI 시스템이 효율성만 추구하며 인간의 느린 의사결정을 무시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 책을 떠올렸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빠른 AI가 아니라 인간의 리듬을 존중하는 AI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주도한 인간의 속도에 맞춘 AI 규제를 탄생하게 했습니다. 제 세 번째 상수는 니코마코스 일리알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더은 연극단의 중간, 즉 중용에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중용의 지혜입니다. 과잉 규제는 인간들이 필요한 혁신을 죽이고 무규제는 완전한 자유, 즉 무규제는 재앙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용의 지혜입니다. 저는 이 원칙을 바탕으로 적응적 AI 규제 프레임워크를 설계했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되지만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인간 존엄성의 선을 지키는 시스템입니다. 저의 네 번째 작품은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입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영웅들의 삶을 쌍으로 비교하며 보여줍니다. 알렉산더와 카이사르, 데모스테네스와 키케로. 여기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위대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결함을 배우고 배우는 능력입니다. 알렉산더는 천재였지만 오만했고 그 오만이 제국의 붕괴를 일으켰습니다. 유엔에서 다양한 국가들과 협상할 때 저는 이 교훈을 떠올립니다. 제가 옳다고 밀어붙이는 대신 각국의 관점을 비교하고 배우는 접근을 택합니다. 상수로서의 저는 만족과 갈망이 있습니다. 제 연구가 실제로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는 것, 30년 전 제가 꿈꿨던 기술과 인간성의 조화가 현실되어가는 것, 전 세계 젊은 연구자들이 저를 찾아와 함께 고민하는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이루어낸 성과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들도 많습니다. 때로 너무 빨리 달려와서 경청의 여유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정책의 속도와 기술의 속도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는 완벽한 고수가 아닙니다. 그저 배우는 학생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상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우연히 접한 정보, 도서관 서가에 꽂혀있던 책, 그리고 옆에 있던 짝꿍까지. 인생 어디에나 스승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화려한 타이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질문을 던지고 누구에게 귀 기울이며 어떤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가느냐입니다. 이 생각을 잊지 않고 언젠가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상수가 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발명에 관해서 발표를 맡게 된 발표자 고동욱입니다. 목차는 이제 첫 번째 저의 자기소개, 두 번째 나에 대해서, 세 번째 발명의 과정, 네 번째 발명을 하면 제가 배운 점, 그리고 다섯 번째 제가 만든 발명품, 그리고 여섯 번째 제가 발명받은 세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강연을 맡게 된 발명가 고동욱입니다. 어릴 적부터 발명가 20여 년을 함께하는 36살 발명가 고동욱입니다. 저는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발명가이기도 합니다. 저는 불편함을 아이디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일하는 발명가인데 일상 속 작은 불편함을 발견하고 그 해결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발명을 하며 배운 점 그리고 발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발명은 무엇인가에 대해 발명을 하는 과정은 첫 번째로 문제 발견. 이 문제 발견 단계에서 불편한 점이나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찾고, 두 번째 아이디어 구상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를 떠올려서 비교를 해보고, 세 번째 설계에서는 아이디어 구상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만드는 뭔가 설계를 하고 재료 같은 걸 구하는 단계고, 이제 마지막 제작 실험에서는 진짜로 시제품을 만들어서 테스트나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하고 좀 더 추가할 게 있으면 추가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명을 하며 배운 것은 첫 번째는 실패가 있어야 성공도 있다. 이거는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실패도 무섭지 말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성공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이틀은 불편함을 발표서입니다. 불편함을 발표서는 발명은 뭐든지 불편함에서 시작되므로 불편함을 그렇구나가 아닌 왜 그럴까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도가 있어야 성공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무언가를 할 때 미루지 말고 시도를 해봐야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개의 만든 발명품 중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은 만들게 된 게는 온도 조정 물통인데 문제는 찬물과 따뜻한 물을 마시려면 물통 두 개를 들고 다녀야 했어요. 근데 그래서 아이디어 구상에서 해결 방안은 한 물통으로 좋은도의 물을 마실 수 있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설계는 이제 물을 차갑게 해주는 기계와 이제 뜨겁게 해주는 온유기를 물통에다 붙여서 안에 물을 데워주거나 차갑게 만들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하지만 다 만들었을 때 배터리 지속 시간이 너무 짧아서 더 효율 좋은 배터리를 사용했고, 마지막으로 수정으로 편의성을 위해 온도 표시기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모두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발명의 4단계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큰 영감을 받았던 책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는 책인데, 줄거리는 지킬 박사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분리해내려고 악한 본성을 분리해내면 더 순수한 자아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연구를 시작해서 약물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 약물을 마셨더니 하이드라는 악한 본성이 생기게 되는데 그 악한 본성이 잘 통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좀 비극이 벌어지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영감을 받은 부분은 지킬 박사가 성과학을 분리해낸다는 것에 감명을 받았고, 그 성과학을 분리해낸다는 것은 뭔가 떼어낼 수 없는 두 개를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떼어낸다는 그런 부분으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상 발표자 고동욱이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년 동안 계획표를 써온 이승주입니다. 6년은 2191, 얇은 종이 2190장이 모여 MS18 3개를 꽉 채울 만큼의 계획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6년 동안 꾸준하고 성실하게 계획표를 쓴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깨달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부터 유상수는 들어보셨겠지만 인생 자상수는 처음 들어보시죠? 왜냐고요? 제가 만든 말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7살 때부터 계획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는 항상 저에게 같이 앉아 계실 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 아빠입니다. 아빠는 계획표를 짜며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일은 뭐니? 왜 그게 중요하니? 아빠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주었습니다. 아빠는 제 인생의 첫 번째 상수였습니다.
제 저학년 시기 계획표를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1학년 때의 계획표이고 이 오른쪽 거는 3학년 때의 계획표입니다. 이 계획표는 체크판에 달아 있었는데요. 했으면 이렇게 체크 표시가 있고 못했으면 체크 표시가 없었습니다. 단순했지만 저는 이 체크 하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변화가 된 바탕이었습니다. 저의 9학년 시기 계획표는 주간식이 된 계획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주간식으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나를 이해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기를 바탕으로 지금도 영어 단어 숙제가 제일 힘듭니다. 하지만 이제 50단어만 외우는 것이 제일 힘들었지만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무엇이든 익숙해질 때까지 힘든가 봐요. 저는 책 한 권을 통해 계획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바로 염소가 되어보기로 한 디자이너입니다. 이 디자이너는 염소의 입장에 대해 세상을 바라보려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질문을 하나 떠올립니다. 나는 계획을 세울 때 미래의 내가 되어본 적이 있나? 그 이후로 계획의 의미가 저에겐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오늘 해야 할 일을 적는 것이 계획이었지만 하지만 지금은 3년 뒤의 내가 되어 지금의 나를 바라보려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나는 어떤 습관을 가질 나를 원할지 생각하려고도 합니다. 이 관점에서 생각하니 영어 단어 50개를 꾸준히 외우다 보니 외울 단어가 50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기상했는가? 오늘 바꾸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타이니 헤빗이라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작게 시작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아빠는 저에게 계획하는 습관을 주었고 이 책은 저에게 미래를 보는 시선을 주었습니다. 노력도 중요하지만 반복되는 행동이나 습관이 결국 성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미래의 상수는 바로 나 인생 자상수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성예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유심히 바라보면 고수이고 누군가에게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제게도 그런 분이 있으시고 오늘 제 스승과 같은 분에 대한 소개와 함께 제가 여기 계신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 소개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저의 삶의 방향을 잡아준 인생도처 유상수.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제 삶에 있어 진심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환경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제가 열심히 이뤄낸 성과와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하나씩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2세이고요. 카이스트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로 넘어가 버클리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이후에 독일 트리어 대학에서 응용과학을 공부했으며 그린피스 정회원이자 세계자연기금의 마케팅 부서의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자리에 초대받아 강연할 수 있게 된 건 바로 우리나라 여성 최초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 맞습니다. 제 인생도처 유상수 첫 번째 그레타 툰베리입니다. 2003년 1월 3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태어난 그녀는 환경운동가이며 기후를 위한 등교거부 시위의 창시자입니다. 2011년 8살의 아주 어린 나이에 기후위기를 접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채식주의자 선언을 하였고 비행기 탑승 거부 등 생활 방식을 전환하였습니다. 2018년 6월에는 기후를 위한 등교거부 1인 시위를 시작하였고요. 그녀의 행보에 영향을 받은 수백만 학생들이 등교거부 시위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2019년 9월에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 앞에서 당당히 그들을 비판하며 환경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였습니다. 2019년 12월에는 최연소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실 툰베리의 이야기를 접하고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편안함보다 지구 환경에 앞장서서 말뿐이 아닌 실천을 보여주는 그 열정은 저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만들었고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제 인생도처 유상수 두 번째, 임유세의 좀 아는 10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임유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류세란 인간이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를 말합니다. 사람들의 무분별한 산업활동과 소비활동으로 환경은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그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환경오염의 원인 중 플라스틱 오염과 방사능 오염은 저의 관심을 사로잡았고 저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나아갈 삶의 목표를 제시해주는 저의 고수였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우리가 편리하게 쓰고 있는 플라스틱이 마구 버려진 모습입니다. 이러한 플라스틱의 문제점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과 같이 플라스틱은 잘 분해되지 않습니다. 분해까지 수백 년이 걸리지요. 그로 인해 바다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오염된 물과 토양에서 살고 있는 동물과 생물들을 아프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밥상까지 이렇게 위협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거는 플라스틱으로 인해 우리 식탁에 오르는 한 가지의 예시입니다. 그 다음으로 방사능 오염으로 피폐해진 모습들입니다. 과거부터 여러 사건들이 있었죠. 체르노빌 원전 사고, 제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한 원자 포탄 투하.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들이 이 지구상에 일어났었고 역사는 그로 인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여기 원자력 노출로 인한 환경오염의 과정입니다. 방사능 오염으로 토양과 해양이 오염되고 이 또한 우리의 소중한 밥상을 위협하게 되지요. 저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공기와 맑은 하늘, 푸른 숲과 아름다운 바다를 가질 수 있게 해주자고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언급한 그레타 툰베리의 이야기와 인류세 좀 아는 10대의 책을 접한 이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실천해보자. 이렇게 마음먹은 후 플라스틱 사용 자제, 물 아껴 쓰기, 난방 온도 지키기 등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은 것들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한 이후에도 환경 보호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연구했고 그 결과 플라스틱 먹는 미생물을 상용화시켜 전 세계 거대 쓰레기선의 면적 60% 이상을 감소시켰으며 에코에드 플랫폼을 개발했고 아이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과 실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감사하게도 노벨 평화상을 이렇게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나름 열심히 노력해왔지만 아직 남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제 남은 인생 동안 채워보자 합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저의 숙제는 방사능 누출에 대한 저의 솔루션입니다. 저는 꾸준히 연구할 것이며 언젠가 그 해결 방안을 꼭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구는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할 안식처입니다. 아주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쌓이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이뤄나가 보시길 기원해 봅니다. 이상 성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도초 유산수 나의 인생 이야기에 대해 강연을 할 황기찬이라고 합니다. 우선 강연 시작 전 목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에 대한 간단한 자기소개가 있겠고 그 후에 영향을 준 존재 그리고 지금까지 내 인생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고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랑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제 강연을 하게 된 황예찬이고 직업은 기업가가 됩니다. 이 기업의 주력 제품은 AI 학습 기기고요. 현재 나이는 50세입니다. 현재 기업명은 YC 컴퍼니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제 왼쪽 좌측에 YC 컴퍼니의 세계지도의 위치가 그려져 있습니다. 일단 매출액은 설립 당시에 3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개발 초기에 3억 원 그리고 기업 안정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후에는 7,500억 원의 매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AI 학습 기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AI 분별 학습 기기는 우선 AI 학습 내역을 분석한 다음에
학습 내용을 조정한 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AI로 인한 위험을 축소하는 기기입니다. AI 발전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위험성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이에서 위 상황을 방지해주는 AI는 학습 기기면서 동시에 통제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영향을 준 존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류세 좀 많은 10대라는 책인데요. 우선 12세 때 굉장히 옛날에 읽었을 책이고 어렸을 때 세상의 변화를 감지하게 해주었습니다. 또 이로 인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이 사업의 길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인류세는 지층이나 핵 같은 것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게 나중에 되면 AI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책이었는데 이 AI세에 대한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위험도 알려주기 때문에 AI가 좋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인류에서 AI를 중심이 넘어갈 수 있다는 위험성까지 알려준 책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학교로 찾아간 직업 체험 교육 선생님이었습니다. 우선 이때 제가 들은 직업 체험 교육 자체도 흥미로웠지만 직업 체험 후 직업은 세상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제일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같은데 발명된 것을 이용하는 건 역시 좋지만 발명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에 해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기업가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직업은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 직업은 갑작스레 탄생도 가능하다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저는 그때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않은 진로 방향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까지의 제 인생의 진행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 세상의 중요 분야를 파악하게 되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 책과 사람들로 인하여 AI를 개발하는 것에서 조금 더 응용을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자연스레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I 통제를 벗어난 학습과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이는 제 목표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우선 AI 개발과 AI 이용 시스템 개발 자체는 이미 그 당시에 일부 시장이 구축되어 있었고 AI 관련 가공품 생산은 제 목표의 응용과 전혀 맞지 않은 그런 목표였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AI 통제 시스템을 개발하자라는 목표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사업 성공 후 나눔을 시작하게 된 내용인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 기업가가 되면서 가장 만족한 내용입니다. 우선 AI 통제 시스템을 개발에 성공함에 따라 사업 규모가 확장되었고 우선 먼저 불우유 돕기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밑에는 나눈 내용인데 개발 초기에는 전혀 나눔을 하지 못했던 것에 반해 사업 규모가 번창되고 현재는 10억 원까지도 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I 통제 시스템만 만들다 보면 발전은 결론적으로 점점 더뎌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AI 확장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경쟁을 시작하려 하는데 이 내용은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우선 저는 목표를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닌 1차, 2차의 순차 구조로 만들어 나가고 싶기 때문에 우선 AI 시장 확보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챗GPT, 제미나이 같은 YC 봇을 개발하는데 이 YC 봇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AI 통제 시스템을 삽입하여 만든 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YC 봇을 2차적으로는 직접 자원까지 채용을 하고 그걸로 인해 개발까지 하고 판매까지 되는 그런 완전한 회사를 만들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단순히 그러니까 돈을 불량한 2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나중 되면 일부 국가에 이 앞에서 말씀드린 YC 봇을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자신의 꿈을 키우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꿈이 없다는 것 자체가 안 좋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것 자체는 좋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꿈 자체는 자신이 바라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준비와 조사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이는 결론적으로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꿈이 없는 건 다시 한번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꿈이 있는 건 무조건 좋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이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우선 세상의 변화에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세상은 산업혁명, 농업혁명 같은 혁명들 이후 점점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이 변화에 대응해야 비교적 우위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 대응은 상황 파악과 창의성이 합쳐져야 일어날 수 있는데 우선 단순히 상황을 파악해서 소비자의 메커니즘을 파악한 후에 그 다음에 창의성, 즉 응용을 더하여 변화에 완벽히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존경심의 가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홍소은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 강연의 순서로는 시작하는 말과 저의 소개, 과거, 현재, 미래까지 과거부터 저와 저의 깨달음,
그리고 어디에나 고수는 있다. 인생 부처 유산수와 데카르트의 철학, 그리고 현재의 저, 과거, 현재를 바탕으로 한 미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에 안전하지만 도전적인 인생을 살아갈 친구들에게 조언하는 말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존경심의 가치라는 주제에 대해서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는데요. 존경심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53세의 그냥 평범한 은행원입니다. 하지만 저는 남들과 다르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을 한 가지 실천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에게 존경심을 표하고 또 모든 사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53세 인생의 경험과 은행원으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나중에 그 미래에 소통을 하려면 사람을 존경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존경하고 인정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과거에 산수와의 만남을 가졌고 또 책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저는 4학년에 공부에 자부심을 엄청나게 느꼈습니다. 4학년 땐 성적도 좋고 친구들에 비하여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4학년 땐 제가 공부를 잘한다고 느꼈지만 5학년으로 올라가 보니 저보다 훨씬 뛰어난 상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인생도처 유상수를 깨달았습니다. 인생도처 유상수란 어느 곳에나 상수는 있다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 인생을 길로 쳐보자면 길을 걸어가는 동안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저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상수와 친구가 되어 그 친구에게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또 그 후에 저는 데카르트에 관한 책을 한 권 읽었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나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데카르트는 철학의 진리를 찾기 위하여 모든 것을 의심하고 또 모든 것을 거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걸러내다 보니 어느새 의심이 절대 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생각하는 나였습니다. 저에게는 이 생각하는 나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을 인정하는 것과 사람을 존경하는 것인데요. 저에게는 이 방법이 그 당시에는 미래에 소통하려면 꼭 필요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난 후 지금 현재에는 저는 은행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원은 많은 사람을 대면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손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야 비로소 모든 사람을 인정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인정하고 존경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을 인정하고 존경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관점과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최종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바로 인정을 할 수 있고 존경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미래에 협력하여 인간의 힘을 더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미래를 살아갈 친구들에게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미래는 안전하지만 도전적인 정신이 필요합니다. 미래에는 지금 생산되고 있는 인공지능들이 훨씬 많아질 것이며 인공지능은 일자리와 직업을 대체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힘을 잃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서로 믿고 서로 돕는 세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또 존경심을 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제가 상대방에게 존경을 표하면 상대방도 저에게 존경을 표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한 존경심의 가치 이제 아셨나요? 존경심의 가치 그 뜻을 아셨길 바라며 이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송승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두 가지의 대표적인 영향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드리러 왔습니다. 첫 번째 영향은 일단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패스트 사회라는 사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패스트 사회란 효율과 속도를 중요시 여기고 이유는 많은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우정, 그러니까 대인관계보단 성공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후반에 왔을 때 슬로우 사회에 살고 있는 친구 B를 만났습니다.
슬로우 사회란 우정이 성공보다 더 중요시 여기며 창의성이 더 높고 도덕과 양심이 중요시 여기는 사회였습니다. 이것의 차이를 느꼈던 건 일단 친구 A와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 소통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친구 B와 얘기할 때는 원활하게 소통이 가능했던 점이 저에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변화에는 일단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친구 1 같은 사람들과 같이 원활하게 지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 슬로우 사회에 대한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슬로우 사회에 대한 장점은 첫 번째, 패스트 사회에선 겪지 못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인관계와 도움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들과 지내며 나의 리더십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등학교 2부터 저는 회장 선거 같은 데에 천천히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관계를 유지하며 정교회장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당선이 됐는데 그 다음에 다양한 교내 외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교내에서는 학급 환경 개선 같은 거에 노력을 했고요. 이것으로 인해 수시, 그러니까 내신 같은 성적과 봉사활동을 중요시 여기는 수능을 안 보고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을 합격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명문대에 합격을 했는데 이로써 대학에 들어갔을 때 처음은 적응기였습니다. 적응기 때는 누구나 똑같이 고난과 역경을 겪었는데 그래도 초심을 잃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그 다음 중간으로 와서 적응 과정이 왔는데 적응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과 그대로 어울리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팁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노력해서 대기업 회사 인턴 기회를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획득했는데 남들보다 빨리 취업의 문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취업을 한 후 상사와 선배를 만났습니다. 상사는 저에게 일을 줬고 선배는 저에게 일을 잘하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팁을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유대감이 형성하고 좋은 평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26살에 행복 성공적인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대표적인 영향으로는 모모라는 책을 읽게 된 것입니다. 모모라는 책 안에서도 패스트 사회와 슬로우 사회로 나눠지는데 패스트 사회 안에서는 회색 신사와 비비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패스트 사회에도 단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계적으로 성공에 집착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저의 결론은 이런 삶을 경험해본 결과 많은 사람들과 좋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좋은 영향을 상호작용하며 미래의 성공적인 삶을 위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년째 플라스틱 제로를 실천하고 있는 김주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가 실천하고 있는 플라스틱 제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PPT 문자를 보시면 깨달음, 실천, 변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제 집 쓰레기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버리는 쓰레기 중 거의 절반이 플라스틱 쓰레기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하루에 수십 번씩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책이 염소가 되어보기란 디자이너였습니다. 책에서는 우리가 재활용한 플라스틱들이 스티커, 라벨 등이 붙여져 있어서 실제로는 재활용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책에선 플라스틱은 아니지만 우리가 버린 운동화가 태국까지 가서 결국 쓰레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버리는 플라스틱들이 바다, 산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플라스틱 사용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니 정말 불편했습니다. 일회용 용기, 페트병, 종이컵 등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씩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갔고 종이컵, 플라스틱 용기 등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고 비닐봉지 대신 에코백을 사용하고 플라스틱 용기 대신 다용 용기를 사용하는 등 조금씩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가니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생활이 그리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왼쪽 사진은 제가 냉면과 돈가스들을 배달시키지 않고 직접 다용 용기를 가져가서 포장해온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제가 카페에 가서 직접 텀블러를 가지고 가서 담아온 사진입니다. 저의 노력만큼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플라스틱 제로를 실천하기 귀찮았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또한 친구나 가족들이 플라스틱 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를 따라 같이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이 적어지고 배달 대신 직접 포장을 하거나 텀블러에 꼭 빼기 외출 기본템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전에는 편리함이 1순위였지만 이제는 선택의 책임이 1순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선택이어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작은 노력이 많은 변화를 만드니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플라스틱 단 한 개만이라도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김주아였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제목은 2066년 인류 아픔에 치유한 오늘 의사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뒤인 2066년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과학기술은 이미 정점에 달해있고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대신해주는 편리한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병들어 있습니다. 기술이 화려해질수록 사람들 사이의 온기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저는 바로 그 차가운 미래의 현장에서 사람들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잊고 온기를 붙여넣는 의사로 살아가고 있는 남주인입니다. 저는 올해 52세가 되었습니다. 제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남았지만 제 눈빛만큼은 또렷합니다. 저는 방금 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디지털 고립을 치유하는 공감 메커니즘 연구로 노벨 의학상을 수상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저의 성과에 환호하고 제가 만든 기술이 혁명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저를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준 것은 화려한 수술칼이 아닙니다. 10대 시절 헤매던 소녀였던 저에게 불꽃을 지펴준 단 한 권의 책과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준 스승님의 가르침 덕분이었습니다. 잠시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저는 그저 성적에 맞춰 남들이 부러워하던 의대를 꿈꾸던 학생이었습니다. 의사가 되면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할 줄 알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내면의 공허함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내가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의사라는 타이틀을 사랑하는 걸까? 내가 단순히 뼈를 바치는 기술자인가? 아니면 한 사람의 고통을 함께하는 의사인가? 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 긴 밤을 고민으로 지새우곤 했습니다. 그때 제 인생을 바꾼 책 헬렌 켈러 자선론을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 제게 헬렌 켈러는 그저 위인전 속의 인물이었지만 책 속의 한 장면이 제 오만함을 산산조각냈습니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말할 수도 없는 절망 속에 갇힌 어린 헬렌. 그녀가 썰리온 선생님의 도움으로 차가운 물줄기를 느끼며 자신이 빛이라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물이라는 것을 외치는 순간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의술은 단순히 뼈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홀로 고립된 사람의 어두움을 빛이란 세상으로 연결해주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의술이구나. 이 깨달음이 제 30년 연구의 뜨거운 뿌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과정이 늘 아름답진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유혹도 많았죠. 저는 풍류와 타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호되게 꾸짖으셨던 안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교수님은 제 화려한 성적표를 보시더니 쓰레기통에 발을 던지셨죠. 기술은 인공지능도 하고 기계도 한다. 하지만 사람의 고통을 함께 해줄 수 있는 건 오직 인간인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사람의 심장부터 뜨겁게 만들어라. 그러지 않을 거면 당장 그만둬라. 이 꾸짖음은 제 30년 연구에서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2066년 저는 삶의 고수라 불립니다. 남들이 생각하는 고수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거센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자신만의 가치, 즉 상수를 가진 사람이 진짜 고수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그 상수는 헬렌 켈러에서 배운 공감의 연결입니다. 저는 지금도 노벨상 같은 트로피보다 이름으로 환자와 10분 동안 함께하는 시간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것이야말로 제 삶의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제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기에 저는 더 치열하게 공부하고 더 따뜻하게 다가가려 노력합니다. 그럼 제 삶이 저는 참 좋습니다. 여러분, 다시 2026년으로 돌아와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헬렌 켈러가 만났던 그 물처럼 여러분을 세상과 뜨겁게 연결해줄 무언가가 있나요? 성공의 크기보다 그 성공이 향하는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본질을 찾는다면 여러분도 30년 뒤 각자의 분야에서 저와 같은 기쁨을 누리는 곳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위대한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32의 나이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게 된 정의담입니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기까지는 여러 어려움과 고난이 많았지만 좋은 책과 주변의 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저에게 깨달음을 준 책과 사람들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인생도처 유상수의 뜻, 제 삶의 오랜 스승들은 누구인지, 제가 상수로서 느끼는 만족감은 무엇이고, 우리 모두가 가꾸어가야 할 미래는 어떠한 세상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도처 유상수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인생도처 유상수는 인생의 발걸음이 닿는 곳 어디든 인생의 고수가 존재한다는 경구입니다. 우리는 인생도처 유상수라는 경구에서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외모나 행동으로만 판단하지만 인생도처 유상수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들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의사가 되어 상을 받기까지 여러 고난과 힘듦을 겪었습니다. 슬럼프를 겪기도 하였고 의사를 포기하고픈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지도 교수님께서는 의사가 되는 일이란 성과를 이루는 것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도 교수님의 이러한 말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제가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지도 교수님의 이러한 교훈은 제가 환자들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 하나의 도움이었습니다. 또한 지도 교수님뿐만 아니라 여러 환자들이 저에게는 교훈과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암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무시무시하고 매우 슬픈 일이지만 어느 환자분은 암을 극복해 나가는 중에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암처럼 죽음에 다다를 수도 있는 병을 가지고도 항상 활기차게 의사들과 환자분들에게 인사를 나누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러한 분 덕분에 저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 쉽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웃으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책에서도 도움을 얻고 그들은 제 스승이 되었습니다. 책상은 책상이다라는 이야기는 페터 빅셀이라는 저자가 쓴 이야기입니다. 페터 빅셀은 현대 사회를 비판하는 저자로 산업화와 도시화를 비판합니다. 페터 빅셀이 생각한 현대 사회의 문제점으로는 분업화, 회귀화, 고정관념, 세상과 개인과 개인의 소통 불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담고 있는 책상은 책상이다 라는 이야기에서 저는 콜롬빈의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고 창의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교수대를 바라보며 콜롬빈은 비둘기들이 앉는 벤치라고 하였습니다. 즉, 콜롬빈은 현대사회에 영향받지 않은 매우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또한 콜롬빈은 누군가가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였을 때마다 그들을 깎아내리기보다는 약해요, 머리가 나빠요 라고 하며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며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면모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책상은 책상이다 말고 너도 하늘 말날이야 라는 소설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수는 오직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행복한 사람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도 하늘 말날이야에서는 힘들고 아픈 순간들을 겪은 세 아이가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해해줍니다. 소위 바우미르는 가족들이 분열을 이루기도 하고 서로 싸우며 슬픈 상황을 겪지만 그 불행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들이 진정한 상수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상수가 되어 여러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다른 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행복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상수에게서 도움을 얻어 좋은 상수가 되었듯이 저 또한 다른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 그들이 상수가 될수록 도운다는 점을 자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가꾸어가야 할 세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세상 속에서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충돌할 수도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도처 유상수라는 것을 깨닫고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세상은 편견이 사라질 것이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곳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세상에서는 웃음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생도처 유상수에 대해서 강연을 하게 될 신서윤입니다. 저의 나이는 120살이고요. 현재 최고령자입니다. 그리고 저의 목표는 122세에 돌아가신 잔무이즈 할망씨보다 오래 살기입니다. 인생도처 유상수란 인생을 살면서 발을 딛는 곳곳마다 각 분야의 고수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현재 살아있는 가장 오래 살기의 고수입니다. 현재의 삶은 현재 세상에서 가장 나이가 많지만 아직도 팔팔합니다. 그리고 오래 살기 위하여 매일 9시간 이상의 수면, 그리고 너무 잘못한 것은 피하고 운동과 정신 관리를 하고 한 달에 한 번 건강검진을 하고 또 매일 123세를 넘기를 위하여 매일 기도합니다. 저에게 영향을 준 책과 사람이 있는데요. 영향을 준 책은 어릴 때 읽은 책인 갈매기의 꿈입니다. 영향을 준 이유는 자신의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노력하는 조나단의 모습을 보고 갈매기도 하는데 인간이 못할 리가 있나 하는 마음으로 인간의 수명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노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향을 준 사람은 엄마인데요. 왜냐하면 같이 130살 넘게 살아서 같이 기네스북에 차례차례 오르자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